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보호위 위주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교육 분야의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위주로 해서 교육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검토할 내용은 위험성 검토에 대한 개요, 가명 처리 대상 항목 및 대상 정보 집합물 명세서에 대한 검증, 위험성 검토 원칙 및 절차, 그리고 체크리스트 기반의 위험성 검토, 그리고 퀴즈를 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그림은 보호위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제 표시하고 있는 2단계 위험성 검토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차이점은 없으나 가명 처리 대상 항목 선정 이후에 필수 요건에 대한 위험성 검토와 처리 환경 및 데이터 식별 위험성 검토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보호위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필수 요건이라는 것은 처리 과정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처리 과정이라면 이제 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사항들로서 추가 정보에 대한 어떤 분리 보관이나 파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또한 마찬가지로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성 확보 조치,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필수 요건에 대한 식별 위험성을 먼저 검토하도록 한 것이 보호위와의 좀 차이라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처리 환경과 데이터 식별 위험성을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우리가 보호위 가이드에 제시된 위험성 검토 방식이 표준형이라고 부른다면, 이 교육부 가이드에서는 이걸 별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체크리스트에 기반해서 이 검토를 한다는 것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기반에 대해서는 많이들 좀 어려워하신다는 이 얘기를 듣고, 하여튼 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에 대한 양식도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검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전 준비 단계에서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명 처리 대상 정보 집합물에 대해서 검증하고, 가명 처리 대상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을 분석, 평가하여 가명 처리 방법 및 수준에 반영하기 위한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을 위험성 검토에 대한 정의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가명 처리의 대상 항목을 설정하고 대상 정보 집합물에 대한 명세서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가명 정보 처리 계획서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대상 항목이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용부서에서는 정보 집합물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가명 처리 부서에 가명 정보 처리 계획서를 함께 제공을 해줘야 가명 처리 부서에서 이용 부서에서 제공받은 정보 집합물 가명 정보에 대한 그 처리 계획서를 토대로 항목을 검증하고 선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가명 처리 대상 항목 검증에 대한 및 최종 선정입니다. 그러한 제공받은 정보 집합물과 가명 정보 처리 계획서를 확인하고 분석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와 기타 정보는 가명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죠. 즉
분석 목적에 꼭 필요한 항목들만 선정해서 가져와라 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가명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이용부서와 사전 협의도 가능하겠죠. 이용부서에서는 이 항목이 필요한데 왜 빼셨을까요?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대상 정보 집합물을 이제 최종적으로 구성을 해야겠죠.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 부서는 항목 검정 후에 최종으로 선정된 정보 집합물을 이제 구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구성을 했다면 이걸 토대로 해서 정보 집합물 관련한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가명 처리 부서는 최종 검증된 정보 집합물을 확인해서 관련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명세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정보 집합물 원본 정보에 대한 특성, 그리고 세부 항목별 명세 및 원본 정보에 대한 예시, 그리고 가명 처리 대상 정보 세부 항목별 명세와 예시, 그리고 원본 정보 컬럼별 분포도와 가명 정보 컬럼별 분포도가 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명 정보 컬럼별 분포도 같은 경우에는 가명 처리가 된 다음에라야 그 분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명 처리 이후의 작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산출물 작성이 어렵다면 시스템 운영 부서 등 전문성을 보유한 부서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가 위탁을 통해서 처음 하실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다시 산출물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 부서 등 전문성을 보유한 부서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가 위탁을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는 이러한 작성이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그 도움을 좀 받기를 권장이 드리고요. 몇 번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독자적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이러한 명세서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정보에 대한 특성표 하는 것은 데이터 크기와 데이터 생성 방법, 데이터 관리 환경이 어떠냐는 것인데요. 데이터 크기는 전체가 몇 기가바이트의 컬럼 수나 레코드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데이터 생성 방법은 A사가 보유한 2020년 5월 부동산 시세 정보에서 추출했다. 데이터 관리 환경은 기술적, 물리적 환경으로서 접근 통제, 계정 관리, DB 암호화 등이 적용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원본 정보의 특성을 우선은 기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본 정보의 세부 항목별로 명세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학생 번호, 교명, 학년, 반, 번호에 대한 명세입니다. 그 다음에 원본 정보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평가 대상 정보 세부 항목별 명세입니다. 여기서 이 평가 대상이라는 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표시된 이 세 개의 경우에는 가명 처리가 된 이후에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즉 평가 대상이라는 것은 가명 처리가 된 이후에 드러나는 정보들을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1, 2, 3번이 가명 처리 이전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4, 5, 7번 같은 경우에는 가명 처리가 된 이후에 작성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6번과 7번은 가급적 원본과 가명의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처리 전, 처리 후로 이렇게 표기하시면은 훨씬 적정성 검토 시에 판단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험성 검토 원칙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가명 처리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다른 정보 집합물 간의 결합을 위한 키 생성에만 사용하고 가명 정보로 활용되지 않는 항목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빼고는 개인 식별 정보, 식별 가능 정보 모두 민감 정보를 포함해서 가명 처리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례로 분류가 된 것이기도 하죠. 다음 세부 항목별 위험성을 검토하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항목별로 우리 기관에서는 분야의 특성상 이 부분을 좀 더 가중치를 두겠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가명 처리 과정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같은 법적 필수 항목은 모두 만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필수 요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 항목별 위험성 검토 결과와 세부 항목 간 조합에 따른 위험성을 검토한다. 항목별로도 중요하지만 항목 간 조합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늘 말씀드린 직업이 국회의원이고 주소가 마산시 회원구라면 항목 하나로만은 이렇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이 주소와 결합되어 있을 때 마산시 회원구의 국회의원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 항목별 위험성 검토 결과는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항목별 위험성 검토 결과가 가장 높은 놈을 최종 위험성으로 할 건지, 가장 낮은 애를 최종 위험성으로 할 건지, 평균을 할 건지, 이제 이거를 내부적으로 정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월스트 케이스라면 가장 높은 위험성을 갖는 수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보통 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일환으로 넣어놨는데 이건 반드시 뭐 이걸 지키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 내부의 특성이나 상황, 분야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험성 검토에 관한 절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그 교육 분야 가명 익명 처리 안내서가 별도로 실무 안내서라고 있잖아요, 그죠? 교육부 포털에 보면 있는데 그 부분의 자료에서 발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위험성 검토에 대한 수준을 정의를 하죠. 이거를 보통 그 뒤에는 디그리 오브 어슈어런스라고 해서 DOA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만약에 전체적으로 1에서 100 정도의 어떤 그 위험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우리는 어느 이상은 좀 만족해야 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가 작을수록 덜 위험하고 100에 가까울수록 위험하겠죠. 그래서 뭐 우리 기관에서는 50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검토를 했을 때 위험도의 최대 수치가 임계치가 50 밑으로 들어와야지 된다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위험성을 보증할 수 있는 한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DO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위험성을 기관별로 수준을 정의를 했다면 필수 요건에 대한 위험성 검토 검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꼭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안이요라기보다는 반드시 검토하고 지나가야 될 사항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처리기관이라고 하면 가명 처리를 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이용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3자한테 우리가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제공받은 자가 결국은 활용을 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활용하는 제공받은 자가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넣어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그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검토한 뒤에는 우리가 보호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살펴봤지만 크게 위험성을 나누는 데이터와 처리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차례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가이드에서는 이 데이터에 대한 위험성을 주로 항목 위주로 했다라고 보신다면 예컨대 식별 정보, 식별 가능 정보, 특이 정보, 재식별시 영향도 위주였다면 이쪽 교육부 가이드에서는 항목도 항목이지만 그 항목은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항목도 항목이지만 그 외에 데이터에 대한 구성이나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처리 환경에 대한 식별 위험성에 있어서는 처리 장소 및 형태, 그리고 다른 정보, 그 다음에 처리 기관의 신뢰성.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처리 기관이라고 함은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기관이 결국 물론 같을 수도 있죠. 내부 이용인 경우나 뭐 예컨대 내부 결합인 경우나 타부서 제공인 경우에는 이 기관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처리나 이용이나 같을 수가 있지만 외부 제3자를 제공을 하는 케이스라면 이때 봐야 될 신뢰도는 제공받는 기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재식별 시 영향도, 우연한 재식별인데 이 재식별 시 영향도에 있어서는 보호의 가이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의 가이드에서는 재식별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 항목 부분으로 넘어가 있다면 이제 이 데이터 항목별이 이쪽으로 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교육부의 가이드에서는 이걸 환경적 차원으로 본다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연한 재식별에 대한 위험성 검토입니다. 보호의 가이드에서도 조금은 다루고 있지만 예컨대 내가 처리하는 사람 또는 처리가 예정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처리 대상 데이터셋 내에서 내 스스로에 대한 처리자 자신에 대한 취급자 자신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라든가 아니면 예컨대 보험 상품에 대한 데이터인데 내가 그 보험 상품을 들었을 경우에 내 데이터도 들어가 있겠죠. 그죠? 내 이웃이나 이런 것들을 우연히 재식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검토 요소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세 가지 필수 요건, 데이터, 처리 환경을 검토했다면 경감 요인에 대한 검토가 다음 처리 절차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위험성은 있지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전한 환경이고 좀 더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로 통제를 좀 더 한다면 조금 더 위험도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가명, 익명 처리를 통해서 처리 장소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처리 인원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신뢰도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위험의 수준을 낮춰줄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 필수 요건, 데이터, 처리 환경, 위험성 경감 요건에 대한 검토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위험성 검토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이 결국은 보고서 작성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기반의 위험성 검토 부분입니다. 이 위험성 검토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라는 것은 체크리스트로 할 수도 있고 또 체크리스트 내에 있는 항목의 요소들을 기관별로도 취사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체크리스트가 너무 어렵다. 우리는 보호의 가이드에 있는 표준형으로 가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기관에서는 이 가이드에 있는 사항을 충분히 따를 필요가 있되 자신의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적절히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검토 수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처리 환경과 데이터 자체는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수행할 수가 있겠고요. 체크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처리 환경과 데이터 자체는 보의 가이드에도 있기 때문에 이 요소는 충분히 다뤄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그 다음에 처리 환경,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가이드와 보의 가이드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체크리스트로 제공되는 형태와 방식의 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성 검토와 관련해서 위험성 검토 체크리스트 예시를 참고하여 체크리스트 기반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장에 예시와 함께 제공이 되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체크리스트는 위험성 검토가 어려운 기관을 위하여 제공하는 최소한의 검토 방식이고 체크리스트는 복합적 상황에 대한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 상황이나 특성을 기관별로 고려해서 체크리스트 내에 있는 항목을 가감하거나 또는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 가명 익명 처리 실무 안내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는 범용적이고 표준적인 부분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각급 기관별로 이 항목은 뭐 너무 과해, 그럼 빼, 아니면 이 항목은 꼭 필요해, 이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위험성 검토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참고 자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명 처리 실무 안내서를 참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 수준, 이걸 이제 DOA, Degree of Assurance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임계치를 정하라는 거죠. 우리 기관에서는 1부터 100 사이 수준에서 위험도는 좀 그래도 공공기관이고 안전해야 되니까 뭐 100에서 30 이하는 돼야 돼.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덜 안전해도 돼 하면 최소한 50은 돼야 돼. 이런 것들을 설정을 자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괄부서는 위험성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 수준을 정의를 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이러한 위험 수준 경감사항까지도 고려해서 개별 위험 수준을 정의하고 종합적인 위험 수준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요. 개별 위험 수준을 검토하고 식별 위험성 검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통합적인 위험 수준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쭉 따라가면 된다 라고 우선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명처리 부서는 개별 위험 수준과 통합 수준을 검토하고 경감사항을 고려해서 종합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이 필수 요건 위험성, 데이터 식별 위험성, 처리 환경 위험성을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험성 경감 요인을 통해서 위험성의 점수를 낮추고 그 결과가 종합 결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명 처리 부서는 개별 위험 수준과 통합 위험 수준을 검토한 다음에 경감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위험 수준을 정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잠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필수 요건에 대한 위험성 검토, 데이터 식별 위험성 검토, 처리 환경 위험성 검토를 하고 위험성 경감 요인 검토를 하게 되면 이거는 필수 조건, 그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만족돼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데이터와 처리 환경 식별 위험성 검토는 플러스,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종합적인 점수가 될 텐데 위험도 점수요. 여기서 경감 요인에 대한 부분은 점수를 마이너스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수 요건은 AND로 반드시 지키고 그 다음에 데이터와 처리 환경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위험성 검토 결과를 플러스하되 좀 더 안전한 처리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점수를 이렇게 감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위험도 검토 수준 정의에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 수준에 있어 목표 위험 수준 정의 관련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필수 요건이 두 가지가 있죠. 감형 처리 과정과 이용기관의 보호 수준, 데이터는 크게 3개, 그리고 처리 환경은 5개 해서 2개, 3개, 5개 총 1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감형 처리 과정 필수 요건은 처리 과정의 위험성 검토. 이거는 즉시 조치라는 뜻은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용기관의 보호 수준 역시 법적인 필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와 처리 환경 이 둘의 각각의 체크리스트 점수를 모두 합친 다음에 뭘 빼라고요? 경감 요건을 마이너스 한 것이 최종 점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위험성, 데이터 구성, 데이터 분포, 그리고 처리 환경은 감형정보 처리 장소 및 형태, 그 다음에 다른 정보에 대한 보유 여부, 이용기관의 신뢰도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재식별 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도가 있는지,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연한 재식별, 즉 우연히 봤는데 내 친구, 내 이웃, 내 부모 또는 내가 그 처리 대상 데이터셋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지자체별로 갈수록 그런 상황들이 간혹 벌어지고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저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가이드라인에도 있는 부분이라 제가 장표를 넣었는데 필수 요건은 감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성 검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순서를 거꾸로 해놨더라고요. 실무 안내서하고 가이드라인의 처리 환경 데이터가 지금은 좀 뒤바뀌어 있죠, 그죠? 뭐 어쨌든 데이터 자체하고 처리 환경을 보는 것은 맞습니다. 자, 첫 번째 필수 요건에 대한 위험성 검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수 요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형 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감형 정보 처리 계획서를 수립할 때 감형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성 검토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데요. 먼저 감형 처리 과정 관련 체크리스트입니다. 필수 요건으로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처리 환경에 있어서 감형 처리를 하는 장소는 기관에서 정하는 안전한 장소에 해당하는가, 최소한 기관인 경우에 제한구역에서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감형 처리하는 장소에는 감형 처리 대상 개인정보 등이 승인 없이 반출입될 수 있는 위험이 없는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형 처리를 수행하는 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 장소에 출입을 하고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자료를 반출하도록 되어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들을 위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기와 같은 처리 환경 부분에 대해 규정, 지침, 매뉴얼 등으로 정하고 있는가라고 되어 있고요. 권한 관리 부분에서는 감형 처리를 수행하는 자는 감형 처리 대상의 감형 정보 취급 권한이 없는가? 취급 권한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형 처리를 수행하는 자는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이해상충이 없겠죠. 그 다음에 감형 처리를 수행하는 자는 처리한 감형 정보 또는 추가 정보에 대한 취급 권한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맹 처리를 수행하는 자는 가맹 처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내부 관리 계획이나 법령상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상기와 같은 권한 관리 부분에 대해 규정, 지침, 매뉴얼 등으로 정하고 있는가. 따라서 이 처리 환경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필수 요건으로 모두 만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는 부분인데 이 또한 역시 가맹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제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두 만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각각의 체크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1번을 볼까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및 역할에서 데이터 이용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임명되어 있음. 이것 역시 법적인 요구사항이죠. 그죠? 보통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가명에 대한 보호 책임을 맡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법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오른쪽에 예, 아니요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예로 체크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임자 지정, 취급자에 대한 교육, 접근 권한 관리, 그 다음에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관한 사항. 이것들은 가명정보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똑같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한 사항들입니다. 이어서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 그 다음에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 조치.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명 정보도 무선 정보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필수 요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물리적 안전 조치, 재재난 대비 안전 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위탁 시 보호 조치, 가명, 여기까지가 일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면 여기서부터는 가명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명정보의 내부관리 계획,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자 지정,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관리 책임자, 가명정보의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추가정보에 대한 별도 분리보관,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처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이거는 내부관리 계획에 포함시켜서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의 것들은 일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가명정보 처리 기록 작성 및 보관, 가명정보 처리 방침 공개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제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분리보관 및 파기, 가명정보의 기록 관리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로 표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예로 표기가 되고 그걸 이행하고 계셔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행하고 있음에 대해서 확인자가 서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보호의 가이드에서는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왜 교육부에서는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냐. 그런데 이게 보다 더 사실은 정확한 거죠. 그리고 금융위원회 쪽에 금융 분야에서는 이와 유사한 체크리스트가 존재합니다. 그 이용 환경에 대한 그 이행 확약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안에 이러한 체크리스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꼼꼼하게 살피시라고 이 내용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보호위의 가명정보 가이드라인에서는 방금 보신 그런 체크리스트를 이 한 장으로 대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감염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확약서 이 한 장을 이용기관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검토자 입장으로 돌아가서 검토자 입장에서는 방금 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즉 필수 요건에 대해서 법적인 이행하고 있는지를 모든 정적을 다 살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걸 살필 정도의 그 시간적 여유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다들 뭐 바쁘고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감염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과 관련해서는 이 한 장의 확약서로 가름을 하되 제식별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 시에는 이 모든 책임을 다 질 것이라는 확약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한 장이 보위 가이드라면 교육부 쪽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로 해서 확인자가 서명받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을 풀어놓은 것이 요 앞에 있는 체크리스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앞서 필수 요건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죠. 처리 과정과 그 다음에 정보보호 수준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일단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보고 지금 나오는 부분들부터가 실제 위험도를 체크리스트로 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는 이 1부터 100 사이라고 했을 때 위험도가 1부터 100 사이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어느 정도는 위험도를 감내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목표 위험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른바 DOA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처리 환경에 있어서의 총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각각에 대해서 0부터 10으로 나타냈을 때 이게 총 필수 요건 두 가지를 제외하면 10가지 중에 8가지거든요. 그러니까 0부터 80 점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각각의 별로 위험도 확장 크기를 예시로 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0부터 10이지만 이 부분은 15까지도 할 수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는 이제 80을 100으로 보정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항목에다가는 10이니까 15로, 데이터 구성도 10이니까 15로, 데이터 분포도 15로 하되 나머지 우연한 제식별을 5를 빼주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는 80이 100으로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80을 100으로 하고 싶으면 확장 크기를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에서 10은 플러스 5니까 0에서 15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허용 기준입니다. 이 허용 기준은 각급 기관에서 작성하는 스레시홀드, 즉 임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0에서 10인 경우에 우리 기관에서는 최소한 점수가 3점 이하는 나와야 돼, 이런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구성이 만약에 0에서 10점인데 우리 기관에서는 최소한 5 이하는 나와야 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30점 이하가 돼야 돼,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기관에서 최소한 이 체크리스트 점수를 종합해 봤을 때 종합 점수가 30 이하는 나와야 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위험도를 계산을 해봤더니 30이 넘는데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위험도를 30 이하로 낮춰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조치라 하면 체크리스트 상에 점수가 높게 책정된 걸 낮춰야 되겠죠, 그죠? 환경적 통제를 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별표를 잠깐 보시면은 교육기관 특성상 모집단 전체인 경우나 분포가 편향인 경우가 많아 허용기간을 높게 잡을 수도 있고, 교육기관 특성상 수집기관과 요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는 요 별표. 그 다음에 요 별표는 요 밑에 있죠.
수집기간과 이용기간이 동일하고 폐쇄적인 환경 정황상 높게 설정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허용 기준이라고 되어는 있지만 이 또한 각급 기관에서 필요시에 특성에 따라서 허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이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추가해서 이제 경감 조치가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종합 점수에서 경감 조치가 마이너스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명, 익명 처리를 추가적으로 했다든가 처리 장소나 통제를 강화했다든가 그 다음에 보호 수준을 추가했다든가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았다든가 이러면 만약에 뭐 35점이 나왔는데 몇 점 감 이런 식으로 그러면 5점 감점 그러면 30점 이렇게 위험 점수가 낮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요는 뭐냐면 이 각 기관별로 해서 우리 임계치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1에서 100 사이에 값들 중에서 최소한 얼마 이하는 돼야 돼 하는 기준을 정하시고 그 이하로 조치를 취하되 체크리스트를 살펴봤을 때 이 점수가 너무 높아 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그 항목은 위험하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낮춰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일종의 DOA라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8가지 중에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것이 처리 환경의 식별 위험성 검토 부분에 처리 장소 및 형태에 관한 위험성 검토 부분입니다. 처리 장소는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중심으로 예컨대 여기 보시면은 안전한 통제구역, 통제구역, 제한구역, 일반구역, 공개된 장소 순서대로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내부, 타부서, 외부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지겠죠. 따라서 밑에 보시면은 안전한 통제구역, 제한구역, 일반구역, 공개된 장소로 갈수록 아래에 있는 가로 속의 숫자가 위험도 점수를 나타내는데 이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처리 이제 형태는 오른쪽에 나오고요. 외부 조직 공간도 여기서 외부 조직 내 인력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부과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리 형태는 오른쪽에 기관 자체에서 공동연구, 위탁, 제공으로 갈수록 그리고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점수가 더 높다는 의미는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조직 내 공간이 내부 부서 또는 안전한 통제구역에서 이용하면서 외부 조직 공간이 외부 조직 내 인력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이게 공간이 이제 조직 내에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조직 외부의 공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내부가 1, 2, 5점이라면 외부는 8점으로 더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 처리 장소라는 것은 이용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장소가 우리 처리자가 소속돼 있는 그 내부 이용이냐 아니면 외부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활용하는 곳이 외부라는 소리잖아요. 그 말은 특정 제3자 제공 케이스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이제 분석이나 이용이 이루어질 거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처리 장소가 더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외부이면서 안전하면 통제구역이면 8점, 외부면서 통제구역이면 10점, 외부면서 제한구역이면 13점, 외부면서 일반구역이면 15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부든 외부든을 떠나서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가장 높은 위험도 점수를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 형태에 있어서는 이 권한 분리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부여를 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점수 부여된 부분은 반드시 이 점수로 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기관에서 특성에 맞게끔 이 점수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안내서의 점수들은 여러분의 기관의 특성별로 맞춰서 가감 또는 조정하실 수도 있고,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크리스트 항목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기관의 특성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 항목은 빼되 전체적인 그 100점 만점이라면 그런 것들을 맞출 필요는 있겠습니다.